제목이 엔지니어 출신 대표라는 게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서 넣어봤고요. 제가 이번에 창업이 네 번째 창업입니다. 그래서 98년에 코파운더로 한번 창업을 했었고요. 그다음 합병하고 다시 2000년에 단독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이때 아이템이 2000년에 AI를 했으니까 잘 됐을 리가 없죠. 그래서 합병을 하고 운이 좋게 또 합병한 기업이 또 코스닥 기업하고 합병을 해서 이렇게 여러 번의 합병과 여러 번의 창업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네 번이나 창업을 했지만 큰 돈을 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쇄 창업가라는 표현보다는 생계형 창업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계형 창업의 경험을 모아서 작년에 책도 썼고요. 실제로 저자 강연도 했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 저자 강연과 이 책도 잘 안 됐어요. 아무튼 저희 어쨌든 투자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희 회사를 사례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 소개를 한 1분 정도 동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AI의 시작은 사람입니다. AI 서비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가공한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크라우드웍스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AI 학습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가공 데이터를 원하는 AI 기업은 크라우드웍스에서 프로젝트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개설되면 프로젝트 수행 자격 요건에 맞는 다양한 작업자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데이터 가공 작업을 시작합니다. 데이터 가공 작업이 완료되면 검수자는 가공된 데이터의 검수를 진행하고 검수가 완료되면 작업자에게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크라우드웍스는 이러한 검수 공정을 통해 데이터 신뢰도 99.9%를 보장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웍스에서 직접 경험해보세요. 네, 저희 사업 모델은 말씀드린 것처럼 AI 관련된 기업들로부터 프로젝트를 의뢰를 받고요. 그 받은 프로젝트에 대한 업무를 크라우드 소싱 형태로 일반인 작업자들이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이제 설립한 지 2년 7개월 정도 됐고요. 2017년 4월 25일에 저희 법인을 처음 설립했습니다. 4월 25일이라는 날짜를 꼭 맞추려고 했던 이유가 제 생일이기 때문이고요. 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제 생일과 회사 창립 기념일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만에 설립하고 3개월 만에 네이버로부터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가 제일 기뻤죠. 왜냐하면은 저희 사업을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인정해 주는구나라는 감흥을 어찌 보면은 창업을 4번이나 했지만 이때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1년 뒤에 2018년 8월에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했고요. 그리고 1년 뒤에 얼마 전이죠. 2달 전에 제가 시리즈 B 투자 유치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거죠. 2년 7개월 만에 창업부터 B까지 오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는데요.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매우. 그래서 지금은 많이 정신이 좀 나가 있는 상태가 오래 유지되다가 최근에 좀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이 발표를 통해서 이제 다시 재도약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A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면 시리즈 A는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시리즈 B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게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과 이제 제가 투여해야 될 열정, 에너지 이런 것들이 차원이 다른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경험치와 현재 상황들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 시드 투자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가치가 있으면 시드 투자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치를 잘 뽑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시리즈 A는 그보다 좀 한 단계 더 나가죠. 이제 그 문제
정의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었는가,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되면 시리즈 A까지도 무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문제를 정의하고 이거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시리즈 A의 영역이었다면 이제 시리즈 B는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증명이라는 건 결국은 모든 걸 숫자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시리즈 C로 가면은 뭐 증명만 남는 거죠. 그래서 A하고 B 사이의 이 간극이 생각보다 꽤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집중을 하게 됐고요. 가장 효과적인 증명 방법은 이제 멋진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죠. 소위 말하는 J커브를 보여주면 증명이 됩니다. 근데 그 J커브의 어떤 요소로 보여줄 것인가, 그게 사용자 수냐, 고객 수냐, 뭐 매출이냐, 뭐가 됐든 이 커브를 그릴 수 있는 증명할 만한 요소들을 뽑아내는 게 이게 테크 스타트업들한테는 가장 어려운 숙제죠. 테크 스타트업들은 기술로 증명을 하고 싶은데 그 기술로는 J커브가 나오질 않아요. 기술을 어떻게 표현하면 J커브가 나오겠냐 생각해 보면 거기는 답이 없는 거죠. 결국은 시장에서 검증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추출해서 그걸로 커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매우 어려운 숙제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커브를 어렵게 그려내더라도 VC들은 다양한 공격을 합니다. 경쟁사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 시장 변화, 규제, 또 이런 거에 대한 방어책도 동시에 또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증명 방법은 결국 돈입니다.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건가,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요. VC가 시리즈 A 단계에서는 기술의 가치, 그다음 문제에 대한 정의들을 매우 존중을 해주죠. 시리즈 B에서도 존중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건 그렇고, 그래서 그 다음이 뭐냐? 결국은 투자를 한다면 이 투자의 회수 가능성이 중요해질 거고요. 그다음 회수하는 시점이 언젠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에서 가장 투자사들하고 많은 충돌이 발생하는 게 기업 가치죠. 과연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얼마냐. 근데 이제 우리가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단계를 보면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 제 친한 스타트업 대표들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한 기준이 없는 거죠. 이걸 뭐 산술적으로 뽑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경쟁사 또는 지인 회사랑 우리 회사를 비교해요. 그 지인 회사가 얼마 전에 밸류에이션 50억의 투자를 받았으니 내가 보기에는 그 회사보다 우리 회사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우리는 60억.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리고 뭐 외국에 이제 경쟁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기업 가치가 1000억이니까 우리가 시장이 10분의 1이니까 우리는 100억. 이건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데 특히 테크 스타트업들은 더 거기에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 우위 또는 기술 경쟁력에 대해서 자존심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존심이 기업 가치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리즈 B에서는 기술 가치를 가지고 밸류에이션에 포함시키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리즈 A 단계에서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는 이미 끝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당신들 기술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리즈 A 단계에서 이 밸류에이션을 인정해 줬다는 거죠. 그럼 시리즈 B에서는 당신들한테 우리가 인정한 그 밸류에이션을 성적으로 증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을 시리즈 B에서 아무리 내세우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전달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술 평가는 시리즈 A까지만 우리가 충분히 받아내자. 그리고 이제 시장 규모가 어떻고 시장 성장률이 어떻고 이걸 가지고 또 기업 가치를 많이 부풀리기도 하는데 뭐 사실 시장 가치가 1조인들 그게 모두 우리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장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정확한 범위를 지정을 하고 그 시장률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또 평가 요소에 활용하는 게 좋겠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기업 가치가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위역 사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너무 높은 기업 가치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상장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기업 가치 이거를 잘 유지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기업 가치를 자존심으로 표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객관적 또는 객관적일 것 같은
왜냐하면 객관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누가 평가를 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적일 것 같은 기준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리즈 A 때 우리가 투자를 받았고 그 투자 받았을 때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시리즈 B를 받는 이 시점에 얼마나 우리가 이루었고 그리고 그것이 성장을 했는가. 그 다음 우리가 시리즈 B를 받는다면 앞으로도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투자자들하고 얘기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는 결국은 투자를 받으면 기업 가치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받기 전에 내가 주장하는 기업 가치는 의미가 없고요. 결국 투자를 받고 나면은 그 기업 가치는 그 시점에서 결정이 되는 것.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각각의 항목이고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한 데이터들은 또 따로 존재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저희 서비스의 종속적인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아마 모든 기업들이 각 회사가 갖고 있는 지표들을 끝까지 뽑아 본다면 최소한 100개 이상이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분석할 대상이 많고 또 데이터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 값들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DB 안에 우리가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뽑으려면 로그 데이터를 다시 꺼내서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지표를 만드는 단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험난하고 어려운 길을 걸리고요. 최소 한 달에서 많게는 3달 정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전담으로 하는 인력이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시리즈 A 정도 받은 기업들은 너무 바쁘고요. 거기에 전담 인력을 둘 만큼의 여력이 사실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인이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파타임으로라도 이것만 분석하는 전담 인력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 중에 하나가 대표가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대표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죠. 이걸 하고 있으면 회사는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가 하겠다는 생각을 빨리 접어야 되고요.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누군가한테 빨리 맡겨서 모든 데이터를 다 뽑아내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표를 활용할 건지 그 이후에 고민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데이터를 보다 보면 조작의 의혹이 생겨요. 어차피 투자사가 우리 회사 로그 까볼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조작하면은 멋진 그래프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악마의 속삭임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빠지면 큰일 납니다. 이런 게 범죄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악마의 속삭임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대신 포장을 잘하는 신공을 익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숫자는 손대면 안 되고요. 이 숫자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에 집중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2017년 창업하고 2019년 6월까지 매출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그래도 보기가 좀 좋아 보이잖아요. 이제 쭉 뭔가 상승하는 느낌이 드는데 요걸 월별로 만들면요 그렇게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연별로 만들면은 너무 볼 게 없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포장하기 신공이라는 거죠. 숫자를 조작을 하면 안 되지만 어떻게 표현할 거라는 건 제 자유인 거죠. 이거를 분기별로 할 거냐 아니면 반기별로 할 거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은 좀 더 예뻐질 수도 있고 덜 예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평균을 내보니까 분기 성장률이 40%. 그러면은 좋은 거죠. 분기 성장률이 40%면은 매우 좋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분기에 40%를 하니 앞으로 포캐스팅 했을 때 2020년 이후에 연간 100%는 문제 없다.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것다 이거도. 이렇게 이제 지금도 우리가 분기에 40% 뭐 그다음 반기에 100% 이상 성장을 하는데 연간 100%는 어렵지 않아 보이지 않냐라고 주장을 해 보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어쨌든 제 경우에는 잘 먹혀 들었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성장률이 매우 좋다
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숫자로만 얘기를 하면 좀 감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감성에 좀 호소하는 내용도 좀 약간은 필요한데 그 감성에 대한 호소도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표 안에서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쓰는 표현은 이런 겁니다. 고객사 리스트를 이렇게 꽉 차게 이제 로고를 붙이는 거죠. 여기에 그냥 엑셀 시트에다가 고객사명 쭉 나열하면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잘 고객사 로고를 붙여놓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고객사들입니다. 최근 2년 동안 70개 기업이 저희 고객사가 되었고 AI 관련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명한 AI 스타트업 대부분이 저희 고객사입니다. 유명한 AI 스타트업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유명한 기준은 이제 제가 판단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시장을 매우 빠르게 선점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 모델 중에 고객사에 대한 내용이고, 그러면은 이거를 해결하는 이 문제를 풀어주고 작업을 하는 작업자 입장에서 작업자가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동기가 필요할 텐데 왜 작업자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꼭 받게 되죠, 저희는. 그래서 그 옆에다가 또 그 붙여놓죠. 저희 작업자들이 열심히 일하면 일주일에 200만 원 벌어요. 이렇게 월 400 벌면 회사 안 다녀도 되죠.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저희 사이트에서 소득 랭킹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 상위 랭커들은 주간에 100만 원 이상을 벌어요. 재택으로. 누구의 간섭과 구애를 받지 않고. 그리고 많이 번 사람은 4천 넘는 사람도 이미 생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비스 가치 그리고 사회적 역할까지도 어필을 함으로 해서 단순히 돈만 버는 회사가 아니라 매우 좋은 회사로 이렇게 포장을 하는 이런 것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협상 단계에 올 텐데요. VC하고 협상할 때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뭘 주고 뭘 얻을까? 결국은 살을 주고 뼈를 얻는 게 그나마 좋은 협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협상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뭘 지킬지가 미리 결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떼쓰고 우긴다고 투자자들이 들어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업 가치를 지킬 건지, 아니면 투자 받을 금액을 지킬 건지, 아니면 투자를 마무리하는 시점을 지킬 건지, 최소한 이 세 개 중에 하나 정도를 목표로 잡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투자 시점을 목표로 잡았어요. 그래서 기업 가치나 어쩌면 투자 금액보다 우리는 언제 끝내겠다. 그래서 제가 이 투자 시리즈 B 투자를 시작한 게 이제 5월 24일이었고 마무리한 게 8월 31일이었어요. 그래서 3개월이 걸렸는데요. 그러니까 5월 마지막 주에 투자를 받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업 계획서를 쓰는데 한 달 꼬박 걸렸고요. 실제 IR 한 걸로만 보면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어쨌든 사업 계획서 쓰는 것부터 투자 마무리까지 끝냈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돈을 못 받아도 8월 31일 이후에는 IR 안 합니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거는 투자자들 사전 미팅을 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희 8월 31일에 클로징인데 그때까지 IR에서 투신까지 끝낼 수 있으면 진행합시다. 만약에 일정이 빠듯하면은 이번에는 진행하지 맙시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타임아웃으로 IR을 진행 못한 투자사가 한 3군데 정도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걸 지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면 사실은 투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낫고요. 시리즈 B부터는 이제 빈 부익부가 증가하죠. 이제 시드 단계에서 시리즈 A까지 오는데 한 10% 정도라면은 이 시리즈 A를 받은 기업들 중에 시리즈 B로까지 가는 게 한 10%. 그러니까 창업한 기업 입장에서 보면 1%만 사실 시리즈 B 정도에 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시리즈 B를 받고 싶어하는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관심을 못 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관심을 받게 되면 또 필요 이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모여요. 그래서 투자자분들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투자할 데가 없다. 그 투자할 만한 데는 이미 누가 다 찜해놨고. 그래서 이제 이 시리즈 B 단계까지 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결국은 도와줄 우리의 아군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투자사,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시리즈 A 투자를 누구한테 받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리즈 A에 참여했던 투자사가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팔로운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그다음 투자사의 명성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투자사 우리 서열이 있잖아요. 뭐 투자사 이제 투자 랭킹이 나오는데 거기에 탑 10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그 순위에 없다고 해서 나쁜 투자사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 회사하고 맞는 투자사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사가 이제 스타트업의 대표를 보죠. 스타트업의 대표에 대해서 많이 보듯이 피투자사도 투자 담당자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담당자가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사보다. 그 투자사의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저하고 이제 핏이 맞을지, 저희 회사에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고 보고요. 투자사하고 핏이 안 맞으면 저는 그 투자사가 아무리 명성이 뛰어난 투자사라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상은 원하는 목표대로 투자를 마무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 가지만 지키면 투자 협상은 성공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투자를 받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는 순간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스타트업 편이 아니에요. 투자사의 편이죠. 투자사 입장에서 기다리면 더 좋은 조건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빨리 돈을 소진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투자 시점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한 9개월 지연되면 이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지 예측을 해야 되고요. 대부분 스타트업 9개월 이상 되면 재무상의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의 반포기 상태로 이제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1년 정도 운영 자금이 있을 때 후속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 투자 협상 기간을 두고 그 안에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빨리 접어버리고 오히려 남은 6개월치 자금을 가지고 본 사업에 집중하는 게, 그리고 더 좋은 지표를 만들어내는 게 더 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 보유고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투자 협상은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가치나 투자 금액을 목표로 하지 말고 종료 시점을 목표로 하는 게 좋다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만큼 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종료 시점을 잡고 가는 게 훨씬 효과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투자사는 얼마나 만나야 될까? 투자 목표 금액의 2배수로 저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투자 목표 금액이 만약에 50억이면 100억만큼 투자할 수 있을 만큼의 투자사를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확률이 50%도 나오기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2배수를 만났는데 2배수의 투자사가 다 투자를 하는 바람에 이제 목표 금액이 50억이었는데 100억을 받게 된 좀 이상한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또 고맙게도 그 종료 시점을 다 지켜주셔가지고 제가 투자를 못 받겠습니다는 말을 할 명분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투자사 사전 미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투자 담당자하고 우리 회사랑 핏을 맞추는 작업, 그리고 투자 담당자가 좀 이상하다면 빨리 드랍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이제 아까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두고두고 저를 고생시킬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투자사 종류도 이제 FI 투자가 있고 SI 투자가 있을 텐데요. FI 투자라면은 이제 후속 투자를 염두에 두셔야 될 거고요. SI 투자라면은 우리 회사와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받아두어야 됩니다. 투자사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제가 깨달았는데요. 독하게 마음 먹으면
사전 미팅하고 IR하고 투심하고 주급납입까지 3주 만에 끝내는 걸 봤습니다. 결국은 투자사의 의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3주 만에 투자가 끝날 정도면 충분히 이제 독하게 마음 먹으면 투자사도 저희 일정을 맞추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마무리하는 단계, 결국은 계약 단계인데요. 우리 흔히 쓰는 유명한 말이 있죠.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 계약 단계에서 틀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IR보다 사실 계약서 검토가 더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텀시트 변경을 어떻게 최대한 막을 건가,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일반적으로 시리즈 A 단계에서 텀시트는 투자자들이 이제 B투자사한테 제공을 하는데요. 이제 B 단계에서는 저희가 제공해도 돼요. 왜냐하면 클럽딜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텀시트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텀시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IR부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어차피 저희랑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배타적 협상권이라는 걸 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리고 리픽싱, 뭐 태걸롱, 퇴사 제한, 겸업 금지 조항 여부 같은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퇴사를 하면은 위약벌이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잘리면은 괜찮은데요. 퇴사를 하면은 이제 위약벌이 30억인데 이거를 방어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이게 100억인들 뭔 상관이야? 퇴사할 거 아니잖아라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투자사들이 하실 테니까. 그렇죠. 제가 만든 회사인데 제가 퇴사를 하면 그렇죠. 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퇴사 제한 조항에 대한 위약벌이 점점 커지고 막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 마지막 장표를 제일 잘 못했어요. 저희는 빨리 클로징을 목표로 했고 투자 목표 금액도 이미 상회했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 많이 끌려다녔고요. 그래서 계약서가 좀 제가 원하는 계약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반성을 해보면 계약서 검토는 IR 시점과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된다. 결국은 이제 IR 하기 전에 투자사가부터 표준계약서를 달라고 하면 줍니다. 표준계약서를 받아서 로펌에 3군데 이상 계약서 검토를 동시에 맡깁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마다 지적한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없는 부분 외에 상이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3군데의 로펌에 계약서 검토를 맡기고 계약서 검토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꽤 걸리기 때문에 뭐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IR을 시작하기 전에 투자 계약서를 받아서 진행을 시키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리고 주급 납입이 완료돼야 투자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 검토 단계에서 계약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돈 들을 때까지는 투자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같이 이제 계약서 검토가 조기에 시작되지 않으면 이제 계약의 주도권이 이제 투자사한테 넘어가게 되고요. 투자사들은 대부분 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로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단계별로 저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계약까지 오는 것도 사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면 투자를 잘 받은 방법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아직도 70%는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투자도 사업도 결국 다 타이밍 싸움인데요. 저희가 올해 투자를 받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글로벌 경쟁사가 3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고 첫 번째 나오는 PQA, 세 번째 나오는 YTA 이 3개가 항상 저희 사업계획서에 글로벌 경쟁사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3개의 경쟁사 중에 아마존이 회사를 팔 리는 없겠죠. 근데 나머지 2개 회사가 기가 막히게 올해 3월에 7월에 회사가 매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동종 사업의 글로벌 메이저 기업이 좋은 가격에 엑시트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시장이 끝물이라서 다 파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기가 막히게 8월에 또 이제 4년 된 스타트업, 저희랑 같은 경쟁사 스타트업이 시리즈 C 1,000억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기업들은 좋은 가격에 엑시트를 하고 새로 만든 기업은 또 좋은 가격에 투자를 받고 이게 저희가 투자 직전까지 이렇게 3개의 빅뉴스가 동시에
터지면서 저희에 대한 신뢰도 같이 높아지게 된 거죠. 근데 이건 뭐 제가 이 사람들 제가 투자 뭐 회사 판 것도 아니고 마침 이렇게 이 시기에 하필 이렇게 저 회사들이 회사도 팔고 투자도 받고 하니까 저희도 같이 좋아진 거죠. 이게 다 운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운도 좋았고 뭐 투자 사업 모두 결국은 타이밍인 것 같은데 그때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그리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저희 회사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